스르브 타임즈 2023년 4월 1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심어주는 게 되겠습니까? 이런 상징적인 사진과 같이 에너지를 팍팍 넣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장으로서 코즈, 이펙트 코즈라고 원인, 결과, 원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제가 비유적으로 재미스라고 우영우라고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영화 장르에서 조각 모음, 좋은 대사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한 세 군데 영화에서 좀 뽑아 본 건데요. 이런 조각 모음을 해도 충분히 어떤 다른 새로운 내용이 창조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재미를 구상해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능력이 없거나 불친절한 것보다 나쁜 것은 우유부단이다. 부당함을 바로잡을 수 있을 만큼 강해질 수 없다면 말이다. 힘이 없는 정의는 어렵다. 이렇게 제가 다르게 표현했고요. 확률은 말해주겠지만 반복되는 운은 절대 운이 아니다. 이렇게 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역사는 궁극적인 무기다. 시간 자체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활용하면 과거가 현재를 바꿀 수 있다. 자, 이제 이게 아주 심오한 철학 같은 양자 물리학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용어가 영화 속에서 나오는데 테넷과 같은 말같이 들립니다. 그리고 또 미래 영화를 보면 대부분 제국으로 나와요. 요즘에 글로벌 음모론이나 세계 정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미래라는 게 제국뿐이 최종 가는 게 제국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계가 아무리 SF 영화를 만든다 그래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현 제도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국이야. 역사는 우리에게 굴복해.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볼까요? 이 말을 세계 패권을 가진 미국이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세계 여러 군데서 발생하는 분쟁과 전쟁은 다른 자들이 평화 공존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일까?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제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을 보통 연합군이라고 그러죠. 스타워즈에서도 우리 생각의 범위는 그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군이 돼서는 곤란하니까 분란을 시키기 위해서 서로 적을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런 거가 아니겠느냐라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SF 미래 영화를 보더라도 결국 현실의 얘기를 비유해서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짓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제가 스스로 던져봅니다. 미래가 현재의 원인일 수 있다는 말은 성립하는가? 그러니까 현재 오늘의 결과는 미래가 원인이다라고 얘기하면 언뜻 사람들이 동의를 할 수 없고 말도 안 됐나?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배워온 것은 그냥 이 과거 역사가 이랬기 때문에 현재가 이렇다 하는 경험법칙적인 논에서 우리가 역사를 인식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런 거죠. 한국이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됐느냐 보면은 과거의 역사가 이랬기 때문에 일본 식민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풀이가 들어가겠죠. 자, 이게 또 깊게 나가면 골치 아프니까 좀 정리한 거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장단기 미래 계획을 세웁니다. 미래가 원인이 되어 현재의 행동을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계획을 달성하려면은 현재의 행동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가 원인이 돼서 이 현재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과거가 원인이 되어 현재의 상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또한 부당하다면 결국 미래를 보고 현재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미래를 보았다면, 그래서 현재의 관점을 변화시킨다면 그 변화된 관점으로 과거 역사를 재구성해야만 한다. 즉 현재가 원인이 되어 과거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미 비상식이 상식인 사회에서 살고 그런 사회 속에서 세뇌되어 버린 우린 정신들 속에서 이런 각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티브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희망을 가지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죠. 현대코퍼레이션 직급 7개를 4개로 개편 완료. 정모격 회장 능력으로 평가하겠다. 헤럴드경제 한영대 기자의 4월 17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정몽혁 회장은 연공서열 사라지는 것이 가장 큰 편하고 역량에 기반해 평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 3월 이전에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직급이 있었는데 요거를 작년에 2021년 3월에 5개로 줄였고요. 뭐 수석 매니저, 책임 매니저, 매니저 사원으로 했다가 올해 다시 1년 만에 2023년 2년 만에 상무, 그 다음에 수석, 그 다음에 매니저를 프로, 그 다음에 신입사원을 그냥 사원, 이렇게 4단계로 했다는, 요즘 이 납작해진 수평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다 들여다보면은 서열 없는 거 아닙니다. 서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단계 직급 구조를 완화해서 및 호칭 간소화로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건 말장난입니다. 이거 보통 인사팀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평가지표 기준을 어떻게 변경하느냐가 성패가 갈리는 얘기지, 평가지표 변경 없이 그냥 직급을 바꾼다고 해서 뭐 회사가 잘 될 것 같으냐. 역량에 기반해서 뭐 평가를 하겠다. 그 역량을 뭘로 평가하겠냐 이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평가한다 그러면은 직급을 아무리 개혁을 시킨다 그래도 거기서 거기다. 저 얘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대기업을 비유를 들었는데, 삼성전자는 지난달 초 직원 간에만 적용한 수평 호칭을 경영진 임원으로 넓혔다 라고 했고, 현대차 그룹은 5단계였던 직급을 매니저와 책임 매니저로 2단계로 축소했다.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2021년도부터 기존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직급을 없애고 프로페셔널 매니저, PM 직급으로 통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제 견해입니다만은 호봉제로 상징되는 연공서열이 과거에는 결코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제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보장 제도가 취약했던 상황에서 기업이 그것을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에 우리나라는 일본식 경영이 들어왔는데 한번 들어가면은 평생 고용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총각으로 들어왔는데 결혼과 자식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는 급여를 어느 정도는 생각해서 주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보장 제도가 확산이 되면서 서구식, 우리나라는 IMF 이후 때 이제 실력으로 한다. 똑같은 일에는 똑같은 월급을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 볼트너트를 죄는 직공이 되면은 나이가 20대나 나이가 60대나 똑같이 월급은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것은 생산직에나 적용될 수 있는 얘기지, 과연 화이트 칼라한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직급 제도가 아무리 단순화시킨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글쎄, 인간의 이 계급 제도는
저는 변함없이 아무리 어떤 제도를 갖다 놓더라도 피라미드 제도 구조를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형적으로 그것은 가장 강력한 군대를 상징을 하는 걸 보면은 군대야말로 가장 강력한 피라미드 계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튼튼한 계급 구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IRA 걱정했지만 3월 자동차 수출 절반은 북미 시장이다 해서 한국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현대 그로비스 차를 전문적으로 운송하는 그런 포워딩 컴퍼니 같은 그런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버는 회사죠. 3월 국내 판매량 1위는 그랜저 GN7 1916대 차지했고, 이어 소렌토 6890대, 카니발 6873대, 아반떼 6619대, 토레스 6595대 순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전체 수출 매출액이 이게 그 65억 달러 이 3월 달에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수출액이 그렇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그 밑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자동차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 여기서도 좀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일본 뉴스로 와서 JB 프레스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 아시아에서도 국가로 전락하는 일본. 그냥 국가? 그럼 자기네들은 이제까지 국가가 아니고 무슨 초대 국가였나? 아니면 제국이었나? 이런 얘기인데요. 동남아시아가 급격하게 지금 현재 풍부해지고 있다. 필자 이름을 제가 좀 안 가져왔네요. 필자는 1969년생이지만 한참 저보다 엄청 어리네요.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까지는 거리가 더럽고 일부에는 전후의 가난한 시대의 분위기를 짙게 남겼다. 그런데 70년대 후반부터 사회는 급속히 나아지고 시설도 몰라보게 훌륭하게 되어갔다. 일본도 우리나라하고 뭐 말로는 30년 차이 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 갭을 계속 좀 줄이고 있는 그런 거로 많이들 표현하죠. 일본은 인도네시아보다도 이제 빠진다. 일본은 소국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전후 국제사회는 모두 미국을 중심으로 돌고 왔는데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미국이 세계의 지도자로 군림하는 것은 오로지 그 거대한 경제 규모의 덕분이라고 해도 좋다. 요거는 제대로 그 진단을 한 거죠. 소국으로 경제와 외교를 운영하기에는 강대국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 필요하지만은 이제 일본은 강대국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같아요. 일본인에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모두 없애는 정도의 의식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의식 전환이 뭔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음에 50년을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이 생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은 이런 진단이 일본이 어떻게 지금 나오는 요즘 최근의 뉴스를 보면은 뭐 미국이 예를 들어서 그 국방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은근히 일본을 키우려고 그러고 군비 확장도 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부추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 길로 가다 보면은 국민의 생활은 나락 속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그런 뉴스들이 최근에 2023년에 들어오면서 많이들 그 일본 뉴스에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G7이라든지 G7 국가에 오로지 동양은 일본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서구에 속한다라고 정치가들은 생각했고 일본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나 G2가 현재 중국이고 향후 또 인도가 G2가 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G3를 계속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자신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고, 서로 이런 마음은 우리가 G7에서 빠지더라도 우리가 미래 생존을 위한 길을 뭐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 겸허한 자세의 어떤 기고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좀 겸손할 줄 알고 분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한 자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7 외무장관 회의를 홋카이도에서 하니 러시아가 딴지를 걸지 제 얘기인데, 기시다 총리 습격에 대해서 다카오카 타츠유키라는 분이 경비의 문제를 제기했고 폭발물을 탐지하는 구조를 갖지 않고 세계의 상식으로는 위화감, 뭐 이제 일본식을 이제 직역한 걸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 모양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 말하자면은 높은 사람들을 경호하는 데 있어서 또는 폭발물 탐지하는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취약해 가지고 위화감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측에다가 일본 말을 갖다가 이제 한자로 로를 쓰면은 AI가 이슬로 번역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슬 하면 이제 러시아라고, 이슬 로자니까, 진로 할 때 이슬 로자니까 진로 그 한자거든요. 그래서 이슬이 그러니까 러시아를 우리가 이슬로 불러줍시다. 이제는 에토로우 섬 주변의 미사일 훈련에 해가지고 18일부터 한다라고 일본에도 통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잘 지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하필이면은 왜 북방 영토라고 되어 있는 말하자면은 소유권 분쟁이 있는 그런 데서 러시아가 이걸 왜 하겠냐, 그러면은 제 생각은 그거죠. 까불지들 말어. 왜 G7 외무장관 회의를 왜 홋카이도 무슨 데 와서 허니 기분 나쁘게 뭐 이런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상상입니다만은. 그래서 그게 지금 또 섬이라고 하는 게 이쿠나리또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까지가 일본 땅이고, 요게 사실은 2차 대전 후에 여기가 이제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항상 여기가 이제 이 소유권 분쟁이 없는 데는 아니다. 하지만 실효 지배는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고, 여기에서 미사일 훈련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북한도 쏴대고 있는데 여기 와서 러시아까지 이러시면은 일본은 참 기분 난감하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한국의 이상한 역사관, 민주화운동, 광주사건 둘러싼 저작에서 해석, 역사는 사실의 검증보다 결론이 있어야 해서 만들어지는 감역자의 해설. 자, 뭔 말이냐, 주간 후지의 내기인데, 화제의 저작, 반일국가의 야망 광주사건이라는 해석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 육군대령 지만원 씨는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간주하는 공식 역사관의 의문에 휩싸였다. 다만 저자의 지 씨는 그동안 막대한 사료를 읽고 북한 공작원들의 개입을 주장했다. 복수의 소송을 내고 현재는 수감되어 있다. 이 책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담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파 학생들의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났으나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1987년 민주화 선언을 받고 이후 좌파 정권이 대두되고 민주화 운동이라는 견해가 뿌리 내렸다. 이런 얘기죠. 노태우 정권 때 노태우 선언, 6.29 선언이라고 그러죠. 그때 이제 보통선거로 민주선거를 하는 거로 돼가지고 그때 이제 화이트 칼라들도 명동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그것이 화이트 칼라들이 나왔을 때가 실질적인 그때부터 민주화 운동인데,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서는 그 이전의 모든 학생 시위, 주체 사상에 빠진 NL이나 PL애들이 지금 민주당 아새끼들이 학생 시절 때 공부 못하는 놈들, 물론 공부 머리 똑똑한 놈들도 많죠. 물론 그거 압니다마는 지들이 정권을 잡고서 옛날에 자기네들이 활동했던 그 다음에 모든 것을 4.3 그것도 다 모든 거를 민주항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만원 씨의 얘기가 일부 설득이 될 수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48년에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미 군정 입장에서는 빨갱이 그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제거하는 과정에 양민이 학살됐다. 양민이 희생된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으로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야말로 우리가 좌파 정권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왜곡이 된다. 저는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한국 역대 정권은 전 정권을 부정하면서 정통성을 얻는다.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역사는 사실의 검증보다 결론부터 내놓고 만들어진다는 인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만원 씨가 그 법원에 내는 답변서를 그 책으로 낸 얘기인데 한국에서는 안 팔려서 그런 건지 그걸 번역을 일본판을 낸 건지 반일 국가의 야망 광주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18을 사실의 검증보다 결론을 만들어내는 정권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1981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5.18이 났죠. 그런데 제가 광주에 한 9월경인가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처에 이 고모님이 사는 전라도 광주에 가서 그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등산 케이블카인가 그렇죠.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얼마 그 광주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게 그냥 어떻게 빨리 원상복귀를 해놨는지 무슨 통탄 자국이 있다는 둥 이런데 아주 광주시청이나 이런 데도 깨끗하고 빨리빨리 복원을 어떻게 시켜놓은 모양인데 그 실제 거기에 있었던 게 아니니까 과연 누가 먼저 총을 쐈는지 또 어떻게 무기고가 탈취가 됐는지 등등 저는 진실은 알진 못합니다. 그런 입장이죠.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도 지금은 밝힐 수 있는 얘기지만은 광주에서 도망온 연극 연출을 했던 40대 요절한 김모모라는 이 연극 연출가를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숨기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는 게 불안해하는 부친께서 그 친구한테 좀 싫은 소리를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아들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라는 쪽지를 써놓고 나갔는데 나중에 이름도 가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KBS 무슨 연극 연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요절을 40대에 했다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바뀔 수가 있겠죠. 윤 문정권서 채무 400전으로 고통 미래에 떠넘겨 4월 18일자 헤럴드 경제 강문규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똑같은 헤럴드 경제 4월 18일자 요거는 아침 10시고 그 다음에 2시쯤에서 문 전 대통령 윤석열 겨냥 5년 이른 성취 순식간에 무너져 라고 또
맞받아치는 그런 뉴스를 냈습니다. 재밌네요. 윤 대통령 국무회의 주제 방만한 지출은 미래 세대 착취. 이거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방만한 지출은 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는 천조가 우리가 넘었는데 정부 수립하고 70년간 쌓은 채무가 약 600조인데 지난 정권에 무려 400조가 추가로 늘어났다. 먼 돈을 그렇게 쓰는데 그렇게 됐느냐.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그 재정 그 건전 재정은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뭐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를 강조했죠. 그래서 앞선 그 얘기한 대로 한국 역대 정권은 전 정권을 부정하면서 정통성을 얻는 것 같은 요즘 뭐 저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여론조사 해가지고 지지도 뭐 이런 게 좀 떨어진다 하는 시점에서 나온 거 아닌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물론 문 정권이 방만 계획도 있었겠지만 그리고 돈을 포퓰리즘에 의해서 팍팍 푸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에 의한 지원금을 정부가 다들 우리나라만 뿌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뿌리고 미국도 뿌리고 해가지고 그것이 또한 인플레이션의 단초가 돼서 미국 자체가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난리인데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렸습니다마는 인플레이션은 잡기는커녕 짜장면 값 하나만 상징적으로 얘기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물가가 엄청 오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풀린 돈들이 또 그런 데로만 풀리는 게 아니고 부동산 투기에도 몰렸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이 코즈 이펙트 이 코즈 우영우라고 얘기했지만은 전 정권 탓만 하면 현재가 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 목표를 세우고 미래의 그 어떤 이 그림을 그려서 현재를 개선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미래가 원인이 되어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정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 탓하기에는 벌써 1년이 지나가지 않느냐. 1년까지는 남의 탓을 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 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5년 대통령제에서 1년은 거의 이제 좀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5월부터 했나요? 작년? 지금 4월 달인데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까지는 내가 다 봐드릴 테니까 그 이후로는 전 정권 탓은 하지 말라. 1년이면 남의 탓, 쟤 때문이에요. 쟤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거. 손가락질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그림이 보나요? 손가락질 하면은 나머지 손가락은 다 자기를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준 높은 정치 수준이 되기를 정책을 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다음 장으로 우리를 분노케 하는 또 내용을 YTN의 중국 황사 예보가 이거 4월 11일자 요 유튜브에서 본 건데 요게 중국 애들이 그린 그림을 그대로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그림으로만 하면은 한반도하고 일본에는 4월 11일이면은 이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을 때인데 중국 아새끼들이 만든 그런 거를 갖다가 그대로 YTN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뉴스 통신인데 요렇게 보도를 합니다. 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친중 언론이다. YTN 애들도 뭔가 중국 놈들한테 돈을 처먹지 않고는 이렇게 보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일본 뉴스는 여기 가만히 읽어 잘 안 보이는데 4월 12일 오후 15시입니다. 하루 정도예요. 자, 좋다. 만약에 이렇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넘어가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넘어가냐? 이미 넘어가서 여기 무슨 기합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진출 안 하고 여기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를 보면서 물론 하루 차이긴 하지만은 하루 차이에 한반도를 넘어서 일본 전역까지 넘어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중국이 작성한 그 황사가 상하이 밑에 양자간 이하까지 확대했다 그러면은 바람이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르는 이 지구 자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반나절이면 얼마나 가겠어요? 여기에는 1시간이나 2시간 간격뿐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 아새끼들이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는 우리나라 벌써 침범했다. 그리고 일본 애들이 그렸을 때는 자기네들 기준으로 한 거니까 4월 11일 날 이 황사 오염도의 그림을 그린다면은 한반도까지도 그렸어야 된다. 중국 기상청이 양심적인 애들이라면은 그것이 바른 언론 팩트를 보도한다며. 팩트를, 뉴스라는 것은 얘네들이 YTN 애들 자체도 수준이 이렇게뿐이 안 되니까 한국 내 친중 그 매국노 애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래, 다 돈 처먹어서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느냐. 증거는 없고 심증만 갈 뿐입니다. 펑펑 쓴다 했더니 대기업 평균 연봉 1억 됐다.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것도 너무 감성적이에요. 헤럴드 경제도 좀 그렇습니다. 약간 그 레프트 쪽으로 이렇게 그냥 쏠려 있는 것 같은 기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그 뭐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 인덱스라는 데가 3년간 국내 주요 기업의 연봉 평균이 19.1% 상승했다. 1억 원이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4월 초인가 한 50개 기업에 대한 통계를 스루프 타임즈에서 이미 방송을 했습니다. 이 랜덤 샘플이기 때문에 대충 다 그 돌아가는 것은 유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3년간의 차이지만 1억 2천 이상이 37.7%가 증가를 했고, 1억 이하였던 데가 23.4%가 증가했고, 8천만 원 이하였던 데가 10.7%.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부익부 빈익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기업별로 보면 평균 연봉 상수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DL그룹의 지주사 DL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주사는 제조업체가 아니죠. 그리고 생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고액 사원들만 있는 데를 대표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 뭐 통계라는 것을 무대뽀로 갖다가 하면은 되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8,100만 원에서 지난해 2억 1천만 원으로 148.1% 급증했다. 그럴 수 있겠지. 그 다음에 HMM, 이 베스트 투자증권, 드림텍, 크래프톤 등의 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100% 오르고 101% 오르고 92% 오르고 91.2% 오른 것은 저임금 사관이 나고 고임금 사원의 비중이 높아졌다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주사는 생산직이 없으나 고임금적 포진이 많을 터. 그런데 왜 여성 사진을 사용? 자, 이 여성이 뭐 네이버 1억 이상 된다 했을 때도 이거를 얘네들이 이용한 모양인데, 이 모델은 억울해 죽을 것 같은데 이 모델이 1억을 받는다면 내가 쌍수를 들여서 환영하겠어요. 여성들이 대부분 남성들보다 월급 적게 받고 있는데, 여성도 우리 남녀 평등이니까 1억 넘게,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여성들도 다 1억을 넘게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2차로 한 30개 업체를 연봉을 해봤는데,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파레토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조금 말하면 그 객관적인 언론 보도 자세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요게 빨간 선이 1억이에요. 근데 1억이 넘는 기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30개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1억 이상이고 3분의 2 정도가 1억 이하인데, 요 2차에는 5천만 원 선, 이가 한 3분의 1,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억 이상이고 여기는 1억 4천 이상. 이게 좀 1차 때보다
그 1억 4천 이상 받는 데가 더 많게 그 샘플링이 됐네요. 여기 보면은 LG와 SK 하이닉스, 포스코 인터내셔널인 게 있고, 리노공업이라는 데가 그 대기업이 아닌데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SK IE 테크놀로지, 신세계건설, LS전선, 그 다음에 한국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JYP도 이제 1억 가까이 올라갔어요. LF라고 조금 한섬 뭐 이런 섬유 업종에서도 한 1억 가까이 한 8천 내지 9천 정도 되는 거고, 자 우리 그 식품회사 삼양식품 5천만 원대죠. BGF 리테일 이런데 좀 여직원 아줌마들을 많이 쓰시래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농심이 그나마 이 삼양식품 이런 데보다는 좀 많이, GS 리테일이 그나마 그래도 BGF 리테일보다는 많이 받고, 금호 타이어 옛날에 많이 받았는 줄 알았는데 팍 내려갔고요. HL 만도도 좀 낮은 선으로 나오고, KCC 건설자재 만드는 회사도 뭐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 샘플 50군데 한 데는 이렇게 나왔었어요. 1억 4천 넘는 데가 몇 군데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여기가 이제 그 1억 원대라고 보면은 상당히 그 대기업들이 1억 이상 받는 데는 좀 많다. 그러나 이제 그 초상류층, 이게 이제 1억이 되더라도 이 상위 그룹이라고 얘기가 할 수가 없는 게 아마 중산층 정도로 넣어야 되지 않겠냐. 이 폭이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코끼리 커브도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의외로 1차 그 그룹에서는 아까 그 2차는 5천만 원 이상이었는데 4천만 원, 5천만 원 이하 4천만 원 선 있는데도 상당히 그 많이 그 샘플링이 됐었습니다. 이마트 경우에 엄청 그 4천 한 5천 정도 되는 것 같고, LNF라는 데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S&T 중공업도 있고 인터플렉스 뭐 이런 식으로 풍산도 요 밑으로 깔렸고, 한국전력 가스공사 8천 이하로 밀려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그룹 샘플 영업이익률 증가함으로 보면은 요 가운데가 이제 0%니까 영업이익률이 그 올라간 데는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아주 좋은데 별 볼 일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이 팍 떨어진 데를 보면은 요게 파란 게 이제 원가 회계 쪽으로만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가 회계 기준으로는. 근데 슬픈율하고는 그 폭들이 심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경기가 하향이라고 그러지만은 중심적으로 보면은 뭐 약간 내려가고 올라가고 제로 포인트에서 조금의 그 차이들, 대부분 많은 회사들이 이 중심점에 모여진다. 이거를 그 가우스 곡선으로 하면은 아마 가우스 곡선식으로 그러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차 샘플을 그 스루픈율 기준으로 보면은 그것도 유사하게 나옵니다.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스루픈율이 상승한데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눈에 띄게 이 크기가 큰 것은, 여기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갑자기 뛴데 좋아진 데 몇 군데밖에는 없어요. LG화학하고 SK 뭐 하이닉스 뭐 이런 데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란색이 이제 원가 회계인데, 원가 영업이익률로는 이렇게 뭐 많이 올라갔어도 실제 그 스루풋은 실제 이익은 그게 갭이 그게 아니다. 이런 이 밑으로 갈수록 이 갭들이 크게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그 스루풋율 기준이 그 정상적인 경영성과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것도 참고적으로 비유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G7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자제 요구했다는 이게 지금
그 어디서 열린 거냐? 잠깐 이게 홋카이도 어디 무슨 뭐 시에서 그 나가노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 동계 올림픽 했던 거 아마 홋카이도고 맞을 겁니다. 그 근처 어디 무슨 시에서 했는데 기념 포즈를 취하고 했는데 이 안달레나 베르복 독일 외무장관이 그 후쿠시마 그 방류에 대해서 무슨 얘기요?라고 그 좀 반대 의견을 그 피력했다는 얘기죠. 이 여자분입니다. 브랭켄 외무장관을 그 미국에서 국무장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국방은 국방장관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데 영국 외무장관은 이제 약간 흑인 게 같습니다. 이 맨 마지막이 누구냐? 장관 어쨌든 이렇게 이 세븐이 모여가지고 외무장관 회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북한 보고서 적당히 해라. 적당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국적 제약 재정 여력 최고, 국내 제약 현금성 자산도 증가, 위키리크스 한국. 어쨌든 지금 이 제약 회사들이 잘 나간다 그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는 수백만의 빈집이 있다. 2만 5천 달러를 구입하시겠습니까? 그냥 1,000원으로 보면은 2,500만 원에 집 한 채 산다. 그래 전통 가옥을 리모델링한 것도 그 정도 가격이면 살 수 있다. 살만하겠네요. 살만하겠는데 이게 대도시는 아니죠. 그래서 외국인이 그 일본계 이 부인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어디서 살다가 일본에 가서 그 살라고 그러는데 빈집이 많아가지고 이걸 정부가 사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그걸 뭐라죠? 경매에 내놔도 잘 팔리지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빈집이 됐느냐 그러면은 여기 이바라키현 남부의 논사이에 있는 그 소즈필드 시 집인데 주인이 사망하자 이전 소유자의 가족이 상속을 거부해 버렸다. 거기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속세 내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살려면 돈 될 것도 없고 농사 짓기도 싫고 뭐 이런 거 같.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이 부동산을 인수해서 최저 입찰가 500만엔 3만 8천 달러에 경매에 붙였지만 매각에 실패했다. 그래서 뭐 나중에 2만 5천 달러면은 충분히 2,5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뭐 공짜로도 들어와서 살라는 집들이 꽤 많대요. 이런 데보다는 조금 뭐 후진되겠지만은. 근데 일본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하락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건축과 건축 복귀의 변화라는 문화적 유산인 토지 가치만을 가지고 가치는 없어진다. 토지 가치만 인정하지 나머지 주택 가치는 감가상각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자, 분명히 이 콘크리트 집이 콘크리트의 수명이 한 70년 간다는데, 아파트가 진지 오래되면은 재건축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또 그 가치를 올리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오래된 그 아파트도 그 가치 하락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거꾸로 오르죠. 그 도심 지역에서 그렇겠죠. 도심 지역에서. 그러나 이제 시골도 우리도 공동화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향후 5년 동안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이 되어 미국의 기여도를 2배로 높일 것이라고 IMF는 말한다. 자, 갑자기 IMF가 중국을 죽이는 미국을 대신해서 그래도 니들은 5년 동안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거야 라고 부추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은 세계 전체 성장의 22%를 기여하고 미국은 11.3%를 기여하게 된다. 세계 성장의 절반은 중국,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에 집중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는 이젠 없네요. 경기 후퇴 우려가 두드러지는 반면 고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래가지고 관련 뉴스의 제목만 보면은 IMF는 은행 위기로 인한 위험을 억제라고 부르며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고요.
IMF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 삭감 촉구, 연준 인플레이션 억제 지원. 우리나라도 지금 지출 삭감 윤 대통령 이름으로 나왔죠. 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저성장과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션은 늪에 빠졌다고 현재를 진단하고 있고요. IMF는 아시아가 통화 정책을 더 긴밀히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동남아에서 아시아도 긴축 정책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4월 18일자 스루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